네, 안녕하세요. 미국 최대의 골칫덩어리는 대한민국이다. 이 같은 동맹은 존재한 바 없다. 오늘 사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어저께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경제적인 조건으로 보면 한미 관계를 심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굉장히 튼튼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심리적 조건으로 봐서도 이제 그 예전에 한때 대한민국을 풍미했던 친중 반미 그런 정서는 이제 완전히 없어졌다. 사회심리적 조건에서도 한미 관계를 심화시킬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씀 여쭈면서 지금 이제 우크라 이런 신냉전 이런 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아주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싸움을 하고 나면 이제 미국이나 서방 또 대한민국 이쪽 진영이 대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현대문명의 특징 그 다음에 제국이라는 거 이런 화두를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제 중간에 가다가 현대문명을 어저께 이제 그 탄생에서부터 한 400년 정도까지 했죠. 그러니까 18세기 중엽 정도, 산업혁명 전까지 했는데 오늘 이제 그 다음번에 현대문명이 걸어온 행보를 보면 이 현대문명이 얼마나 맹렬하고 위험한 문명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그걸 주마간상격으로 잠깐 살펴보고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부닥치고 있는 국면이 어떤 국면인가를 좀 보고 좀 나아갈 길을 더듬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붙지 않거나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현대 문명이 이게 너무 무섭고 맹렬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질주하는 거예요. 질주하는 건데 산업혁명부터 펼쳐지는 6시기를 제가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중에 이제 그동안 세뇌 탈출을 하면서 그러니까 1991년 소련과 동구권이 해체된 이후에 25년 동안 약 25년 동안 이제 그 미국과 서방의 슈퍼 엘리트들이 글로벌리즘에 빠져가지고 헤맸던 거 이런 얘기는 그동안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5번째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4, 16 이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으로 개미소관 소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에 푸틴이 흉악한 짓을 저지르죠. 그러니까 조지아, 제가 자꾸 그루지아라 그래요. 네, 조지아하고 그 다음에 우크라에서 사고치고. 그 다음에 2013년에 중국도 또 다른 사고를 칩니다. 그거 이따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기회가 닿으면은. 그리고 2016년에 브렉시트 일어나고 2016년에 트럼프 당선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슈퍼 엘리트들의 글로벌리스트 일장 춘몽이 깨집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5번째, 6번째 시기는 안 다루고요. 그 앞에 6시기 구분 중에 4시기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얘기 같이 이으려고 출발점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현대 문명은 저는 이제 이 문명을 볼 때 느낌이 너무 무섭고 맹렬해서 이게 자유낙하, 자유부유하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위험한 문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잠자고 있는 틈에도 쉬지 않고 시장 교환 분업이 무한 확대되고 무한 심화됩니다. 그리고 신분제도가 해체되고 공화국을 위한 전쟁, 혁명이 끊이질 않았었고요. 이 문명의 DNA가 이중나선 DNA가 두 가닥인데 한 가닥은 르네상스고 다른 한 가닥은 프로테스탄티즘입니다. 르네상스는 내 눈, 내 머리, 내 느낌, 내 생각을 존중하고 그것에 따르겠다. 단 진실 존중을 하겠다. 뭐 이런 되게 관점이고요. 프로테스탄티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단독자로서 우리 한 사람 개인의 본원적 자유와 존엄성이 존재한다. 뭐 이런 그 아주 심오한 통찰이에요. 이 두 개가 이제 작동을 해서 결국은 이제 소통과 과학 지식이 계속 폭발해 나가거든요. 시장 교환 분업이 계속 무한 심화되고. 그러니까 개인이 그때까지 이제 전통사회에서 유대 관계를 형성해왔던 마을이라든지 마을 교회라든지 문중이라든지 대가족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다 해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말하자면 원자적 존재로 출발하게 된다고요. 현대 문명이. 그래서 잠재적으로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여러 사회 문제가 바로바로 피부에 닿게 느껴지니까
이 현대 문명 안에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집단이 이제 그 세를 떨치죠. 피바다 평등을 주장하는 불개들, 지옥의 불개들. 거기다가 이 문명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렇게 세계를 주름잡고 세계를 전체를 뒤집어 엎는 문명임에도 불구하고 그 태동 이후 1945년까지 600년 동안 600년이죠. 예, 13세기 중반쯤 태동했다고 보면 되니까 600년 동안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면서 그거를 글로벌 차원에서 지정학적 구도를 강제하겠다라는 그런 그 족탈불급의 리더가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600년 동안 축제국이 없었어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죠. 보통 이 정도 문명, 이 정도 강력한 문명이 나오면은 그 축을, 그러한 그 컨셉을 갖고 있고 그것을, 글로벌 차원에서 지정학적 구도로 강제하는 족탈불급의 리더십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대 문명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이 18세기 중엽, 후엽, 그러니까 이제 그 산업혁명이 시작될 무렵부터 6토막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5번째, 6번째 토막은 제가 그동안 세뇌 탈출하면서 군데군데 이야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앞에 4토막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다이내믹하고 위험한 문명인지 아마 절감하실 겁니다. 이 6토막 구분은 저는 작동 원리에 따른 구분이에요. 어디서 뭐 베낀 게 아니라 제가 고민을 해서 근데 시기 구분이니까 저도 가설로서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첫 번째 토막은 1756년에서 1859년까지 약 한 100년 정도에 걸친 시기인데요. 저는 이걸 폭발 에너지 축적기라고 부릅니다. 폭발 에너지가 축적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힘겨루기 전쟁을 자기들끼리 하고요. 유럽 국가들이. 그 다음에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서 국가체제를 정비합니다.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서둘러서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이제 그걸 흡수를 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윈스턴 처칠이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던 7년 전쟁이란 참혹한 전쟁이 유럽에서 펼쳐집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100만 명이 숨집니다. 이게 굉장히 난잡하게 서로 얽혀서 싸워요. 이게 1756년에서 1763년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 터지고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지나가지고 나폴레옹이 들어서면서 현대 국가 체제를 정비하죠.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정비해 놓은 현대 국가 체제를 보고 그전엔 영국과 같이 어떤 법문에 정확하게 디자인된 게 아니라 그냥 엉금 가서 현대 국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국을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제가 왜 현대 국가지 이 코드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폴레옹은 인위적으로 현대 국가를 하루아침에 법전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냥 갖다 복사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국가의 체제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그 원리를 담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모범 답안이죠. 현대 국가의 정부 체제, 국가 체제에 대한 모범 답안이 나폴레옹이 만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프러시아에서도 그거를 일부 뽑아서 쓰고 심지어 러시아도 일부 뽑아서 쓰려고 들고. 그러니까 국가 체제 정비에 다 나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국가 체제를 제대로 정비한 나라들은 다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저때 완전히 정비는 안 했지만 많이 뽑아서 썼다고 예까짜리 때부터. 그게 19세기 초죠. 프러시아는 엄청 뽑아서 썼고. 그러니까 결국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 다 강대국이잖아요. 유럽 대륙에.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난 게 1763년인데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 그러니까 폴리시 리투아니아 카몬웨스라는 게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몇백 년 동안 존재한 거예요. 저게 어디를 커버하고 있는 거냐면요.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게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입니다. 저게 뭐를 보시면 되냐면은 그러니까 저 위는 북해고요. 아래는 바로가 흑해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북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거고요. 저게 어떤 크기냐면 지금 저
빨간 삼각형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칼리닝그라드예요. 그게 그 당시에는 퀘니스버그라 그랬고요. 그게 나중에 칸트가 살던 곳이죠. 우리 철학자 칸트가. 왜냐면 나중에 저기를 프러시아 쪽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1763년 이후로 프러시아 쪽에서 밀고 들어가면서 저기에 독일계가 많이 살죠. 그 독일계들이 나중에 다 쫓겨나서 이제 돌아가 버린 거죠.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리고 저 파란 네모를 쳐놓은 게 저게 리투아니아입니다. 지금 오늘날의 리투아니아 자리가 저쯤 돼요. 그리고 저 녹색 동그라미 쳐놓은 게 저게 오늘날의 라트비아입니다. 즉 폴란드, 리투아니아, 카몬웰스라는 나라가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이라는 나라가 지금 오늘날의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입니다. 이게 이제 천천히 한 20년에 걸쳐서 회를 쳐서 이제 되는데 1763년이면 이제 죽은 생선이 돼서 도마 위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면 맨 오른쪽에 그러니까 갈색 계열이 3번에 걸쳐 가지고 러시아가 집어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아래쪽에 녹색 계열이 2번에 걸쳐서 오스트리아 제국이 집어먹은 겁니다. 그 다음에 푸르딩딩한 계열 저게 3번에 걸쳐서 프러시아가 집어먹은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하얀 것들은 대부분 기존의 프러시아예요. 칼리닝그라드도 애초에 프러시아였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큰 땅덩어리가 저기가 이제 힘을 잃은 게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북미 때문에 힘을 잃었어요. 북미에서 농산물이 생산돼서 들어닥치니까 여기가 이 농산물이나 나무나 농산물을 유럽에 팔던 데거든요. 북미와의 경쟁 때문에 힘을 하나 잃었고, 그리고 이제 뭐 왕과 귀족이 이렇게 상당히 민주적으로 공화정 같이 운영하던데요. 왕도 나중에 뽑기도 하고 그래요. 귀족들이. 근데 그 자기들끼리 그렇게만 하고 일반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는 일부 지역은 농노제를 다시 막 강화하려고 그러고 좀 이상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력을 전체적으로 발전을 못 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1763년부터 저렇게 뭐 2번, 3번에 걸쳐서 회가 쳐져가지고 러시아, 오스트리아 제국, 그 다음에 프러시아가 회를 쳐서 나눠 먹어서 나라가 없어지죠. 완전히 마지막에 공식적으로 다 없어진 건 1795년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와중이죠. 그래서 1795년부터 뭐 좀 현실적으로 보면 한 1770년부터 몇 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냐? 1918년까지 나라가 없습니다. 마담 퀴리, 쇼팽. 그러니까 1918년 1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약 한 140년 이상 나라가 없는 상태로 폴란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동아시아의 대한민국은 염두에도 없고요. 저기하고 발칸 반도가 핵심이에요. 동유럽하고 저게 동유럽이잖아요. 동유럽하고 발칸 반도가 핵심이에요. 거기가 이제 불씨가 돼서 화약고가 되니까 야 이거 민족 자결해 그래서 거기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와트의 전기기관이 나온 게 1771년입니다.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또 산업혁명 본격화되기 직전에 자기들끼리 100만 명을 잡아 죽이는 유럽판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그거 끝나자마자 20년에 걸쳐서 프러시아와 러시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제국이 멀쩡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회를 쳐서 먹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얼마나 싸나워요. 폭발 에너지가 이제 축적되는 거죠, 이 시기에. 그리고 각 나라는 전부 나폴레옹 법전 펼쳐놓고 우리한테 뽑았을 수 있는 게 뭐야? 그 들여다보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국가체제 강화하고 군대 강화하고 산업혁명하고. 그래서 러시아도 산업혁명이 꽤 일어나요, 저 시기에. 장난 아닙니다. 그거를 주로 한 게 누구냐면 유대계 및 독일계 러시아인들입니다. 저기가 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슬라브계 사람들은 늦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이나 독일계, 특히 독일계는 이제 그 기계나 이런 거에 강하고 유대인처럼 사회적 차별을 안 당하니까 독일계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신흥 부자가 돼요. 저기서. 그리고 그때는 예카테리나가 이제 19세기 초에는 프러시아 장교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러시아 군대를 강화하는 군사 고문으로 썼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볼테르 같은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아는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이런 사람들을 군대로 궁정으로 불러들여서 서유럽의 진취적인 사상을 또 궁전에서 이렇게 러시아 상류층이 습득하도록 만들었어요. 물론 정치 자체는 굉장히 반동적이고 무지하게 폭력적이지만 그런 일들을 했다고요.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아주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유럽 전체가. 그러니까 군대 만들고 국가 체제 만들고 산업혁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폭발 에너지, 폭약을 이제 축적한 시기예요. 이 100년이. 이제 폭약이 있으면 그 다음에 뇌관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뇌관 장착기가 있습니다. 이게 1860년에서 1873년에 걸친 한 13년의 시기인데요. 동아시아의 베이징 조약을 처음으로 저는 스타트를 끄는 걸로 봅니다. 이 뇌관은요, 그러니까 동아시아,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세 군데 다 장착이 돼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드러나지만 러시아도 장착이 됩니다. 러시아는 다른 이유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시아는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태평천국난이 한참인 와중에 영불이나 이쪽 서양 군대가 리홍장을 도와갖고 진압하는 거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아편을 파는데 그때 이제 자기들은 아편을 단속하고 동양에만 팔았다 아니에요. 그때는 서양도 아편 팔을 때예요. 그냥 아편도 팔고 심지어 나중에 헤로인 나왔을 때 헤로인도 그냥 약국에서 팔고 그랬어요, 쟤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아플 때 치통이 있어갖고 잠을 못 잘 때 이럴 때 쓰는 거지. 이럴 때 그냥 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전에 전통사회 때 생아편 따가지고 집에 꾸덕꾸덕하게 고약같이 해놨다가 몸 아프면 그거 뜨거운 물에 말아가지고 마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육체노동 하시는 분들, 고된 일 하는 분들은 밤에 이제 좀 편하게 자려고 생아편 따서 그냥 아편 꽃봉오리를 그냥 소주에다 담가서 우려서 홀짝거리면서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약. 그러니까 잠 깊게 자는 수면제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은 걔들을 옹호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중국에 팔지 말라 그러면 안 팔아야 되는데 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무역자유지 하고서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편 전쟁에 해서 이겨가지고 베이징 조약이 맺어지죠. 그러니까 1860년이 천자 시스템이 아무것도 아닌 종이 호랑이다라는 게 증명된 해예요. 그래가지고 이 대원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저기에서 쇼크를 먹고 그 다음에 서양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돼. 그래서 이제 천주교 죽이고 위정척사하고 이런 거죠. 척화비 세우고. 저 베이징 조약이랑 관계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 게 우리 쪽에서 천주교인들 많이 학살하고 그런 사건이. 그 다음에 또 일제는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이지 봉헌이죠. 그러니까 봉헌이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 그러니까 도쿠가와 막부가 텐노에게 모든 권한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하고 이제 갖다 바친 거죠. 그래서 텐노를 앞세워 놓고 말하자면 메이지 혁명파가 이제 국가를 운영하고 조직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미국은 그 당시에 인구의 약 3%를 서로 잡아 죽이는 남북전쟁이 1861년에서 1865년까지 벌어집니다. 이 시기가 동시에 미국에서는 철도 1860년에서 61년에서 65년이죠. 이 시기가 미국에선 대륙횡단 철도가 놓였어요. 전쟁 벌어지는 와중에 놓여요, 저게. 철도가 놓이니까 철도를 따라서 전보가 같이 달리죠. 철도와 전보는 쌍생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그 전에 마차로 움직일 때는 사람들이 표준 시간대라는 개념도 익힐 필요가 없고 사실은 표준 시간이라는 게 1860년대에 정해집니다. 철도가 보급되면서. 왜 그러냐면 여기 뉴욕에서 기차가 떠나는데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는 거를 서로 시간을 약속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표준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내가 지금 사는 동네에 해가 중천에 떴을 때가 정오예요. 그러니까 서로 거기 너 몇 시에 도착할 거야 라는 걸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준 시간대가 없으면. 그래서 표준 시간대가 들어오게 된 거고요. 철도랑 저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철도가 달리는 것보다 빨리 서로 통신을 해야 되니까 철길을 따라서 전보가 놓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이제 동아시아, 미국 다 이제 뇌관들이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불 전쟁이 저게 아주 대형 뇌관입니다. 저게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파리 고뮌과 프랑스 파리 고뮌 저 전쟁에서 지니까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이제 급진주의자들이 이제 그 프랑스인들의 민족 그 북봉을 불을 지르죠. 야, 우리 위대한 프랑스가 말이야. 저 미개한 프러시아에 항복할 수 있어. 지금 왕은 포로로 잡혔고 군대는 괴멸한 상태예요. 전장에서. 우리 결사항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폭동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사회 지도층을 한 10,000명인가 30,000명인가를 총을 쏴서 죽여요. 무시무시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진압될 때까지 안 들어오지. 프러시아 그러면 그래 니들끼리 잘 싸워봐. 파리 포위하고 안 들어와요. 그 내부적으로 진압하죠. 프랑스 군대가. 그래서 그것도 한 30,000명 죽여요 서로. 그리고 뭐 그 저기로 많이 그 빠삐용 영화 빠삐용에 나오는 그 저기요 프랑스령 기아나 앙바의 섬 저 아마존 강 끄트머리에 있는 남미 거기로 귀향 엄청 보내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이걸 계기로 추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1870년을 지나고 나서 프랑스는 1.26, 1.56 국가죠. 1차 세계대전 때도 힘 못 썼고 2차 세계대전 때는 나라의 절반은 나치에 부역했고 나머지 절반은 나치가 직할 통치했고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라는 건 그냥 애들 장난이에요. 그거 아무 전세에는 영향도 못했어요. 그래서 독일이 이제 그 항복을 받고 그리고 나서 파리에 있는 그 베르사유 여궁, 샤토드 베르사유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합니다. 그 독일 제국은 지금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연두색, 그러니까 녹색이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는 이제 그 폴란드 쪽 프러시아가 있고 독일 쪽 프러시아, 이스트 프러시아, 웨스트 프러시아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 폴란드가 리투아니아 쪽이다. 프러시아가 지금 보면은 리투아니아까지도 프러시아였었어요, 그때. 아까 보셨지만 그 1763년부터 그 폴리시 리투아니아 국가연합을 해체를 할 때 프러시아가 집어먹었기 때문에 지금 저 그림에서 빨간 사각형 칠해놓은 게 오늘날의 폴란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폴란드가 그때 셋으로 뜯겨먹기잖아요. 오스트리아가 뜯어먹은데, 그 다음에 프러시아가 뜯어먹은데, 그 다음에 러시아가 뜯어먹은데. 그래서 지금 빨간 정도가 거기가 지금 오늘날의 폴란드 자리고요. 그 빨간 거 오른쪽 위로도 그러니까 북동쪽으로도 계속해서 퍼런 게 저기 그 연두색 있잖아요. 저게 리투아니아 자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프러시아라는 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 제국이라는 게. 그리고 저 노란 것들은 프러시아가 아닌 독일의 여러 공국들. 뭐 우리가 맥주 얘기 많이 나오죠. 저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바바리아 뭐 이런 데들. 그런 데들이 다 공국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에 독일 제국이 지금 독일과 달라요. 지금 독일 플러스 폴란드의 대부분 플러스 리투아니아예요. 그러면 그게 요새 인구로 치면은 지금 독일이 8천만이 넘고요. 폴란드가 4천만쯤 되는데 그중에 러시아 파트가 따로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뭐 3천만 잡고 뭐 리투아니아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1억 2천만짜리예요, 저게. 저게 한순간에 등장한 거예요. 1871년에. 그리고 독일인들이 얼마나 근면하고 시스템적이에요. 급속하게 국가체제 정비하면서 급속하게 저걸 한 거죠. 공업화, 산업혁명을 확장해 나간 거죠. 그래서 저 시기 이후로 영국이 독일한테 밀려버려요. 생산력에서. 인구 규모가 일단 지금 영국이 아마 인구가 한 5, 6천만 밖에 안 될걸요. 인구 규모가 절반이잖아.
독일과 같은 헝그리 정신이 없잖아요. 저때 독일 사람들은 엄청 헝그리할 때예요. 저렇게 독일 제국이 빡 나오니까 저걸 찬양해서 음악을 만든 게 바그너입니다. 그러니까 바그너가 찬양했던 독일인은 오늘날 쪼그라든 오리지널 독일 8천만이 아니고요. 프러시아, 그러니까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심지어는 바로 손 뻗으면은 이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까지 갈 수 있는 그 독일인이에요. 그 독일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독일 제국, 첫 번째 독일 제국이 오늘날의 독일이라고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퍼스트 라이히, 첫 독일 제국이 저 무시무시한 거예요. 일본 사이즈라니까. 일본이 우리가 무서운 게 인구가 1억, 1천, 1억, 2천 이렇잖아요. 인구가 한 1억대가 넘어가면 이게 몸집이 좀 달라지는 거거든. 우리가 남북 통일해도 인구 한 8천밖에 안 되는데 7,500만. 그거랑 1억을 넘어갔다 몸집이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러시아 빼고 나면 러시아에 뭐 답 없는 데니까 견줄 데가 없는 거죠. 지금도 프랑스가 한 인구 한 5, 6천만밖에 안 될걸요.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가 영국보다 좀 많을 텐데. 그러나 그거의 2배급이라고요. 체급 자체가. 근데 그게 지금 폭스바겐과 지금 BMW와 벤츠와 그 온갖 기계를 잘 만드는 그 독일인이라고요. 그게. 그리고 그때는 산업혁명의 시대고 기계와 철강의 시대예요. 화학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때 뇌관이 딱 장착된 거예요. 이 1870년, 71년 이 보불전쟁을 통해서 유럽에서 뇌관이 장착이 됐는데 그 뇌관이 이제 확실하게 제대로 튜닝된 사건이 뭐냐면 비엔나 주식시장 붕괴 사건입니다. 저게 1873년에서 시작됐고요. 23년 동안의 장기 공황이에요.